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혜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한가로 이술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 새로 들어온 운해라고 하는 계집아이옵니다. 마님께 인사드리옵니다.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그때 복덕이가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종을 집안에 들인다고 했다죠. 먼저 듣기로는 본래 명문가의 여식이었다 하나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고 말아 빚 대신 팔려왔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래, 고개를 들어보거라. 복덕이 말로는 글도 읽을 줄 안다고 하더구나. 운해라 불린 계집이 고개를 들자 성혜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며 단정한 이목구비는 과연 천민과는 사뭇 달랐지요. 허나 저리 곱디고 온 계집이 집에 들어온 것이 과연 복일지 화일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 다만 분수를 지키고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물론입니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박대감이 사랑채에서 돌아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을 보며 성혜마님이 반갑게 맞이했지요. 오늘은 관아 일이 일찍 끝나 일찍 돌아왔소. 아,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구려. 박대감은 대청에 들어서며 운해를 힐끗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다시금 운해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보기 드문 얼굴이구려. 눈매며 자세며 꼭 남의 집 귀한 규수 같구먼. 어디서 저런 계집을 구했소? 복덕이 수고했구만. 운해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없이 인사했지만 그 단정한 태도와 얌전한 눈매는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채 일보다는 차라리 글방시 중에 어울리겠소. 듣자 하니 글도 좀 읽는다던데 아이들과 책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마님. 조심히 하겠사옵니다. 박대감의 말이 길어질수록 성혜마님은 들고 있던 수트를 내려놓고는 미소를 지은 채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빛이 감돌았지요. 대감 말씀이야. 늘 옳지요. 허나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된 계집에게 그리 마음을 주시면 곤란하옵니다. 박대감은 성혜마님의 말에 잠시 멋쩍은 듯 웃더니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허, 그렇지, 그렇지. 마님의 손이 닿아야 제맛이지. 여보 뜻대로 하시오. 나는 괜한 참견이었소. 그제야 성혜마님은 다시 수트를 들어 손을 놀렸지만 그 바늘 끝이 살짝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마님 자신도 모르게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마구간지기 장구가 안채 뒤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구는 오랫동안 박대감 댁에서 충직하게 일해온 마구간지기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혜마님을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지요. 마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다니. 마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잠시 귀 좀 빌려주시지요. 장구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성혜마님은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사랑채에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그 새로운 여종 운해라는 계집 말입니다. 밤늦은 시각에 대감나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감히 하인이 주인을 모함하느냐? 무슨 증거로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마님 이는 거짓이 아니옵니다. 밤이경 무렵이었는데 운해가 대감나리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요. 그리고 대감나리께서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것도 보았사옵니다. 성혜마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마님께 죄송하오나 이 눈으로 본 것을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운해 그 계집 발끝도 소리 없이 움직이더구만요.
낮에는 어여쁘고 얌전한 척하지만 밤에는 딴 뜻이 있어 보여 싸웁니다. 장구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느냐? 여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성혜마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와 불안을 꼭 눌러 담은 채 마치 겨울 첫서리를 맞은 감입처럼 서늘하고 고요하게 떨고 있었지요. 성혜마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혜마님은 두꺼운 저고리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안채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속만큼은 복잡하게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사랑채 근처에 다가가자 희미한 촛불이 창호지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혜마님은 숨을 죽이고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사랑채 문이 살며시 열리며 오네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여보, 당신은 변했소. 박대감은 오네의 어깨에 다정하게 비단 저고리를 걸쳐 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니 몸조리 잘하거라. 이 옷을 입고 가도록 하여라. 이런 귀한 옷을 어찌 제가 입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지 말거라. 어쩌면 네가 이 집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 말거라. 성혜마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토록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마님이 어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내 처지는 내가 보살피겠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성혜마님의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 하찮은 계집이 한 집안의 안방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네는 박대감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혜마님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오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 순간 오네의 얼굴에 떠오른 분수를 지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성혜마님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얼른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네를 반드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혜마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박대감과 오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지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오네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 고운 비단 저고리까지. 성혜마님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지요. 다음 날, 늦은 밤, 성혜마님은 장구를 남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옅게 떨렸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워놓고 있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 길게 묵묵히 드리워졌습니다. 장구야, 어젯밤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당신이 우네에게 한 일을 모두 말하시오. 제 말이 맞지요? 그러면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런 꼴은 더는 못 본다. 집안에서 쫓아내든 끝장을 보든 뭐든 해야 한다. 헌데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다. 대감나리가 저리 감싸고 도니 말이다. 성혜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야겠어. 잘해주면 분명 경계가 무너져서 실수를 저지를 게야. 그 틈을 노려서 끝장을 내는 게지. 그게 될 값쇼. 게다가 만약 들통이 나면 네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 일단 대감나리의 동정을 장구 너가 잘 살펴야 한다. 뒤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장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흠모하는 마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장구가 신분이 낮을지언정 못된 짓을 할 만한 성정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성의 마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도저히 여기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쇳내는 따를 뿐이지요. 그래? 너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저런 계집아이에게 밀려날 수는 없다. 성의 마님은 장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먼저 저 계집에게 좋은 옷을 내려주고 특별한 음식을 먹게 하겠다. 다른 하인들이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실수하게 만들고 귀한 물건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한들 어쩌겠느냐. 제값게 무얼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요. 고맙다, 장구야. 이 일이 끝나면 너에게도 상을 내리겠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장구는 그런 성의 마님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만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의 마님은 특별히 차상을 차리게 하고 오내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바람은 유독 매서웠지요. 운혜야, 이리 와서 차를 따라보거라. 저 청화백자 찻잔으로 말이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차를 썼으니 정성껏 해야 한다. 오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찻잔은 대감마님이 귀히 여기는 물건으로 평소에는 손님 맞을 때에도 좀채 꺼내지 않던 것이었지요. 참으로 고운 손이구나. 네가 대접하는 차맛이 기대된다. 오내가 차를 따르려는 찰나 성의 마님은 몸을 돌리는 척하며 슬쩍 오내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리며 가늘게 떨리는 물결이 잔 위에 번졌지요. 그러나 오내는 재빨리 중심을 잡고 찻잔을 무사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성의 마님은 잔을 들여다보며 살짝 찡그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비켜갔구나 싶었지만 입술 끝으로는 다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법이다. 손이 참 야무지구나. 허나 방심은 금물이란다. 귀한 것은 늘 한순간에 깨지는 법이지. 복덕이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내는 마님의 눈길에 서린 알 수 없는 가시를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습니다. 날이 저물고 등불이 하나둘 밝혀질 무렵 성의 마님은 또 하나의 계책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오내에게 문첩과 장부 묶음을 정리하라고 명하였지요. 운혜야, 저 찬장 안에 든 문첩들을 날짜대로 고루 정리해 놓거라. 내일 아침 대감께서 관청으로 가져가실 물건이다. 그를 안다고 하였으니 능히 할 수 있을 게야. 허나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한다. 네, 마님. 마음 다해 하겠사옵니다. 오내는 촛불 아래서 밤늦도록 문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성의 마님이 일부러 날짜를 뒤섞어 놓은 것들이었지요. 글씨는 바랬고 장수도 섞여 있어 오내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대감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문첩을 펼쳐보던 중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문첩을 손보았는가? 순서가 어긋나 있구려. 날짜가 엇갈렸소. 성의 마님은 다소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가 아직 손이 읽질 않아서 그리 되었나 봅니다. 제 부주의지요. 앞으로는 옆에서 꼭 살펴시키겠나이다. 겉으로는 감싸는 듯한 말이었지만 말끝에 실린 뉘앙스는 분명 오내의 실수를 짚고 있었습니다. 오내는 자신이 분명 날짜를 하나하나 살폈지만 결과가 엇나간 이상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내는 성의 마님의 작은 말에도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불안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성혜마님의 운해에 대한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계집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나 일일이 들춰보려 눈을 번득이고 있었지요. 이제는 운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도 빠짐없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여 성혜마님은 복덕이와 장구를 시켜 운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은밀히 낱낱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복덕아, 지금 그 계집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더냐? 지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사옵니다. 다른 하인들과 말 섞지 않고 묵묵히 손만 놀리고 있사옵니다. 그래, 잘 지켜보아라. 혹여 대감나리와 단둘이 마주하는 일이 있거든? 즉시 내게 알려야 한다. 그 무렵부터였지요. 운해가 마당을 지나거나 부엌에 들거나 우물가에 나설 때마다 언뜻언뜻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운해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복덕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처음엔 성혜마님의 배려인가 싶었지만 어느샌가 그 눈길 속엔 무언의 경계와 감시가 깃들어 있다는 걸 운해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덕 언니,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걸까요? 안 된다, 운해야. 에이, 그런 말 말아라. 마님께서 너를 많이 아끼신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덕이의 말은 어딘가 부드럽지 못했고 운해는 그 말 너머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눈은 조용히 내리고 운해의 속마음엔 서늘한 의심이 한 겹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운해가 잠시 바깥 공기를 쐬려고 마당에 나갔을 때 장구가 나타났습니다. 운해야, 밤 공기가 차니 빨리 들어가거라. 마님께서 네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성혜마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대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소. 그래도 안 된다. 어서 들어가거라. 운해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혜마님의 총애라고 하지만 이것은 총애가 아닌 감시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덕이가 운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운해야, 잠들었니? 아직 잠이 안 와요, 언니? 그럼 빨리 자도록 해라. 내일 아침 일찍 마님께서 부르실 거야. 운해는 복덕이가 가고 나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자유롭게 숨 쉴 수도 마음 편히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혜마님은 운해를 불러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귀한 도자기를 닦으라고 시키면서 일부러 미끄러운 걸레를 주었지요. 운해야, 이 청화백자 항아리를 정성껏 닦아라. 대감나리께서 아끼시는 것이니 조심하거라. 네, 마님, 조심히 하겠사옵니다. 운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혜마님이 준 걸레는 사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놓았습니다. 결국 운해의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재빨리 잡았지만 성혜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운해를 노려보았습니다. 조심성이 없구나. 다음에는 더 주의하거라. 만약 깨뜨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사옵니다. 운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해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성혜마님의 악의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더 큰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성혜마님은 운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운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후 정월 대보름을 앞둔 밤, 박대감은 평소보다 일찍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후 서류를 정리하다가 운해의 이상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지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잃고 야윈 얼굴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대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성혜마님이 잔뜩 성난 목소리로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부인이 이토록 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분부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 입 다물라. 네가 한 일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말썽만 피우는구나. 박대감은 창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성혜마님이 그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천한 계집아이 주제에 감히 분수를 모르고. 마님, 저는 정말 조심히 했사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말이냐? 성혜마님은 운해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대감은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박대감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성혜마님과 운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운해가 실수를 해서 훈계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훈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소? 운해야, 일어서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운해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성혜마님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지요. 저는 그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운해야, 솔직히 말하거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두려워 말거라. 누군가 너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냐? 대감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운해를 괴롭힐 리가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박대감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여보, 당신은 변했소. 예전의 자유로운 모습은 어디 갔소? 운해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여보, 그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아랫사람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은 군자의 도리에 어긋나오. 왜 이리 운해를 미워하는 것이오? 미워한다고요? 저는 그저 이 집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대감나리께서는 저 계집아이가 들어온 후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십니까?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저보다 저런 천한 계집을 더 아끼시지 않습니까? 여보, 그런 것이 아니오. 당신을 소홀히 한 적이 없소. 아닙니다. 저는 다 보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 계집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자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질투심이 이토록 깊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운해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오?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저 저 계집이 분수를 지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허나꼴을 보아하니 아닌 듯합니다. 저 계집을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운해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이 집안에 큰 파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대감나리, 성혜마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아니다. 운해야.
네가 잘못한 것은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박대감의 말에 성혜마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남편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했지요. 세 사람은 안채 대청마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달집 태우기를 하며 떠들썩하지만 안채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기괴하게 춤췄습니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우네에게 한 일을 모두 말하시오. 성혜마님은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허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계집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옳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오? 우네는 그저 불쌍한 처지의 여인일 뿐이오. 불쌍한 처지라고요? 대감나리께서는 저 계집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 보았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저 계집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고 밤늦게 사랑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대감마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사옵니다. 오해라? 그렇다면 왜 그런 미소를 지었느냐? 뻔하지. 나를 걷어내고 안주인이 되어서 이 집안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더냐? 하여 다시 양반 노릇을 하고 싶은 것 아니더냐? 아무래도 과대망상이 지나치구려. 행동이 너무 지나쳤소. 지나쳤다고요? 저는 이 집의 주인마님입니다. 제 집에서 제 남편을 유혹하는 계집아이를 어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성혜마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소? 우네를 계속 괴롭힐 작정이오. 저 계집을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아니면 저와 저 계집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성혜마님의 최후 통첩의 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부부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왜 이리 극단적이오? 그대는 분명 내 아내이지 않소? 아내라고요? 그렇다면 아내인 저와 천한 계집 중에 누가 더 소중합니까? 대답해 보시오. 마님, 대감나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떠난다?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냐?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이 집에서의 평화도 모두 저 계집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모두 스스로 버린 것이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파괴한 것이오. 질투심이라고요?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우네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계집이 살아있는 한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혜마님의 말에 박대감과 운해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혜마님은 완전히 선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내년이 여기 온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었다. 살아서 나갈 것이라 생각 말거라.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성혜마님과 박대감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운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서로가 원하는 바는 달랐고 그 마음은 끝내 하나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달집 태우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세 사람은 안채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 끝에는 비가 내릴 듯한 스산한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성혜마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 계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보, 어찌 그리 몰아붙이시오?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는 없겠소? 조용히 살자고요? 이미 다 무너진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떻게든 끝을 내려는 결심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께서 저 계집을 택하신다면 저도 이 생에 더는 미련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성혜마님은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번뜩였고 박대감과 운해는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저 계집을 죽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가 죽어서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겠사옵니다. 제가 사라지겠사옵니다.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살아있는 한나는 안심할 수 없다.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지요. 하나 더, 내가 죽더라도 너는 편히 살 생각 말라. 너는 이제 양반과 간통죄로 관아에 끌려갈 것이다. 무슨 말이오? 그런 거짓을 어떻게? 장구가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 계집이 내 남편과 미래를 하였다고 모두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무고죄가 되어. 무고죄 같은 소리하는 구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운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간통죄로 고발당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저를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대감마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계집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끝장을 보시던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사옵니다. 안 된다, 운해야. 그리고 여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하지만 성혜마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그러면 끝장을 봅시다. 저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성혜마님은 그리 말하며 은장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성혜마님의 고발로 관아에서는 운해의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조사 결과는 성혜마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대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소. 그런데 결과가 매우 심각하오. 뭔 일이 그리 심각한 것이오? 운해에 대한 간통 혐의는 완전히 거짓이오. 오히려 성혜마님이 마구간지기와 증거를 완전히 조작했더군요. 그것이 사실이오. 장구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소. 성혜마님께서 녀석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하오. 이때 성혜마님이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성혜마님은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요? 성혜마님,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는 그대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오.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신 것으로 밝혀졌소. 성혜마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무고죄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구가 모든 것을 자백했소. 그대가 시켜 거짓 증언을 만들도록 했다고 말이오. 성혜마님은 허탈감과 절망감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고는 매우 심각한 죄목이오. 하지만 박대감과의 오랜 친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소.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결심을 했소. 아내와 이혼하겠소.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오. 이혼이라고요? 대감날이 15년 부부관계를 그렇게 쉽게 끝내시려는 것입니까?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소. 성혜마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지위도 권력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이때 운해가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지요. 운해야, 너는 자유다.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대감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니다. 운해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성혜마님은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렸던 양반가, 안주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인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저 계집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성혜마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질투심과 복수심이 가져온 자업자득의 결과였지요. 운해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대감 또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친정에서 쓸쓸히 지내던 성혜마님은 작은 별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안채와는 대조적으로 소박한 방이었지요. 지난 몇 달 동안 성혜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투심과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하겠소. 성혜마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대감과 함께 운해가 들어섰지요. 대감날이 그리고 운해까지 왜 이곳에? 당신을 찾아왔소. 그리고 운해도 함께 오고 싶다고 하였어. 성혜마님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보며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지요. 마님,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사옵니다. 됐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 지난날 어리석고 모질었던 나를 부디 용서해 주려무나. 성혜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성찰을 통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허나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너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마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마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운해의 말에 성혜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운해야, 정말 미안하다. 이제 깨달으셨구려. 성혜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소유욕과 집착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여보, 그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제 지난 행동들을 참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대감과 운해가 떠난 후 성혜마님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질투와 복수의 소용돌이가 마침내 참회와 용서로 정화되었지요. 성혜마님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지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름밤의 고요함 속에서 성의 마님은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봉쇄는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지요. 기회만 준다면 훨훨 날아갈 텐데 말입니다. 봉쇄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가이 맞았습니다. 상위에는 손수 지은 저녁상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지요.
아이고, 하루 종일 서서 고생 많았겠다. 어서 손부터 씻고 식사 들거라. 따뜻할 때 먹어야지. 예, 어머님. 봉쇄는 오늘 번 돈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엇갈려 담겼지요. 몸은 괜찮으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봉쇄야, 너처럼 사리 분별 잘하고 성실한 자식이 또 있겠나? 봉쇄는 멋쩍은 듯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으니 김시댁 아들내미가 이번에 향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진사댁에 사환으로 들어가 공부도 배운다 하니 참운도 좋지요. 그렇구나. 참으로 좋은 기회겠어. 그 말 끝에 봉쇄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또한 장사만으로는 넘기 힘든 세상의 벽을 알고 있었지요. 허나, 우리야, 우리 살기를 가는 게지. 배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산다고 다 복 있는 것도 아니란다. 예, 어머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지요. 어머니가 잠든 뒤 봉쇄는 홀로 마루 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사는 성공하여 돈은 풍족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지요. 봉쇄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더 큰 세상을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요. 다음 날 장터는 평소와는 다른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어젯밤 벌어진 일에 대한 말들이 오갔지요. 자네들 어젯밤 시장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 들었는가? 정말 기이한 일이 있었더구먼. 무슨 일인가? 도둑이라도 들었나? 그게 아니고 몰락한 양반대 교수가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면서 귀한 물건들을 판다더군. 봉쇄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을 잠시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반 교수가 직접 장사에 나섰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나도 들었소. 그 규수가 어찌나 고왔는지 보는 이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지. 양반이 몰락하면 그런 일도 생기지. 그런데 젊은 처자가 체면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려. 그런데 말이오. 그 규수가 파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다더군. 궁중에서나 볼 법한 장신구며 비단들이라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봉쇄의 마음엔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그 규수를 직접 보니가 있어? 박서방도 관심이 있나 보이. 헌데 양반가 일에 우리 같은 아래 것이 끼어들면 좋을 것이 없어. 관심이라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봉쇄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처지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봉쇄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고민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봉쇄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교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지요. 그리고 결국 오늘 밤 직접 시장 뒷골목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봉쇄는 조심스레 시장 뒷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 오직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봉쇄는 숨을 죽인 채 그 빛을 향해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과연 소문처럼 한 여인이 고요히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갠 비단이며 정교한 장신구들이 좌판 위에 펼쳐져 있었지요.
달빛 아래 선 여인은 말없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장사실에 익숙지 않은 손놀림이었으나 그 어설픔마저도 기품과 애처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봉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보다도 곱고 단정한 자태에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말았지요. 그때 여인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 비단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것이니 얼마쯤 받아야 할지. 여인은 비단을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그 값어치를 가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한 손길과 망설이는 눈빛은 새 속의 장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 봉쇄는 그 안쓰러운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서다 실수로 발밑에 돌멩이를 차고 말았습니다. 또르르 구르는 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거기 누구 계신 것이옵니까? 봉쇄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레 어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눈빛엔 잠시 놀람과 경계가 어렸지만 그의 낯빛에서 악의가 없음을 읽은 듯 했지요. 놀라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장터에서 비단을 파는 봉쇄라 하옵니다. 혹여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 조심스레 찾아왔사온데. 여인은 한 손으로 소매를 여미며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곱게 매만진 얼굴에 피곤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선 낯선 일을 맡는 침착함도 엿보였습니다. 비단 장사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물건들의 값을 정확히 아실 수 있겠군요? 여인의 눈빛에는 희미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봉쇄는 조심스럽게 좌판 앞으로 다가가 비단과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짚어보는 그 움직임은 익숙하고도 단정했지요. 이건 천국 소주의 주단으로 보이옵니다. 고운 색감의 결도 고르니 품질은 중간 이상 되겠고요. 이 장신구는 아씨께선 모르셨겠지만 이 문양은 궁중 혼례 때 쓰이던 것과 비슷하옵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들이었기에 그 값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눈앞의 사내가 순간 낯설게 느껴졌지요. 가격은 사정이 급하신 줄은 알지만 함부로 깎을 물건들이 아니옵니다. 다만 이 밤중에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으셨다니. 아쉽게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이겠지요. 그제야 이화영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고 봉쇄는 늦게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어쩌다 일이 되신 겁니까?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집안은 빚에 몰려 살림이 기울었고 얼마 전에는 종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좌판 위에 장신구 하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희미한 미소 속에 자존을 꾹 누른 여인의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요. 허나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물건들만은 아무에게나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봉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상한 말투와 서글픈 눈빛, 몰락한 집안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영입니다. 혹여 그리 기억해 주신다면. 화영의 눈가에 맺힌 슬픔을 보며 봉쇄는 말없이 속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한 자태와 다르게 그녀의 삶은 한겨울 바람처럼 시려 보였지요. 저는 비록 보잘것없는 상인입니다만 이런 물건들의 가치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물건들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방도를 아십니까? 화영아 씨의 눈빛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봉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께서 허락하신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바람은 살을 에었고 그 밤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지요. 며칠간 이어진 거래 속에서 봉쇄와 화영아 씨 사이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봉쇄는 약속한 대로 화영아 씨의 물건을 정당한 값에 팔아주었고, 화영아 씨는 봉쇄의 성실함과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덕분에 우리 집안에도 숨 돌릴 틈이 생겼네요.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저는 그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허나 감히 드릴 말씀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씨를 처음 뵌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 한 자락이 자꾸만 그 곁을 맴돌았사옵니다. 분수에 넘치는 줄 알면서도 잊히질 않사옵니다. 그 말에 화영은 놀라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려 차가운 밤바람을 피하듯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저는 양반가의 자손이옵니다. 이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겠사옵니다. 신분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맑게 싸웁니까? 세상이 허락치 않더라도 저의 마음만은 진실하옵니다. 아씨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사옵니다. 화영아 씨는 말없이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기미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녕 몰랐사옵니다. 하오나 마음을 들은 이상 저도 더 숨길 수 없을 듯하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봉쇄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고 화영은 잠시 머무시다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사옵니다. 아씨를 생각하는 이 마음만큼은 하늘 아래 거짓이 아니옵니다. 봉쇄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가 아씨 곁을 지킬 것이옵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조용한 떨림이 그 밤의 골목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화영아 씨의 아버지가 딸을 급히 불러들였지요. 화영아, 당장 이리 나오너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화영아 씨는 이대감의 호통 소리에 놀라며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이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무슨 일로 그리 화를 내시는지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밤마다 시장 뒷골목에서 상놈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이것이 무슨 일이 아니란 말이냐? 화영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봉쇄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아버님, 그분은 상놈이 아니옵니다. 우리 집안을 도와주신 은인이시지요. 은인이라고? 상인 주제에 우리 가문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네 마음까지 빼앗았다는 말이냐? 이 몰상식한 거사. 정호는 부들부들 떨며 화영아 씨를 꾸짖었습니다. 몰락했어도 양반은 양반이라는 자존심이 정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요. 봉쇄님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비록 몰락했지만 조선의 양반이다. 상놈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그 상놈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닥치거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는 이제 김진사대 혼인이나 준비하거라. 그건 너무 심하시옵니다. 심하다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보다야 낫지 않느냐? 김진사는 양반이다.
상놈보단 전배는 낫다. 저는 봉세님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사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계집아. 내 뜻이야 어떠하든 일주일 뒤 김진서와 혼례를 올리겠다.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화영아 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앞길은 캄캄하였지요. 봉쇄에게 전할 길조차 끊긴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영아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끊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며칠째 봉쇄는 밥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영이 감금되었다는 소식과 강제 혼례가 추진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망연하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봉쇄야, 이게 무슨 일이냐? 며칠째 끼니도 안 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분수를 모르고 너무 큰 마음을 품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제가 양반가의 여식을 사모하게 되었사옵니다. 헌데 그댁 아버지이신 이대감께서 이를 아시고 뭐라고? 봉쇄야, 네가 정신을 놓은 것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말을 되묻고는 손에 쥔 수건을 놓아버렸습니다. 감히 상민이 양반 교수를 사모한다니 그야말로 꿈에도 없던 일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며 그분의 슬픔과 고단함이 자꾸 마음에 남았사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늘과 땅만큼 신분이 다른데 어찌 그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냐? 봉쇄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더욱 자책하였습니다. 그의 무모한 마음이 어머니까지 괴롭게 만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미안하였지요. 어머님의 말씀이 모두 옳사옵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고 착각하였사옵니다. 상놈이 양반을 넘본 것, 그 자체가 죄이옵니다. 그 마음은 안쓰럽지만 세상 이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상놈이고 그분들은 양반이시다. 하오나 그 아씨가 일주일 후에 다른 이와 혼인한다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그리 깊이 마음을 주었구나. 어미가 미처 몰라주어 미안하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신분의 벽은 이렇게도 높고 단단한 것이옵니까? 세상이 그런 것이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오래 살아남는 길이다. 봉쇄는 이불을 덮어 쓴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히 떠올랐고 그리움과 절망이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지요. 다음 날 봉쇄는 마루 끝에 앉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풀이 꺾인 눈빛이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두드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낯선 부인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비단장수 박신혜가 맞습니까? 그러하오나 뉘신지요? 저는 화영아 씨를 모시는 유목임 씨라 합니다. 전할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장 봉쇄를 불렀지요. 유모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아씨는 잘 계십니까? 봉쇄님, 우리 아씨께서 방 안에 갇힌 채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기운마저 쇠하신 듯하여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씨 또한 봉세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대감나리의 고집이 워낙 완고하여 감히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봉세는 유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현실은 여전히 두텁고 높았지요. 그러하다 하여도 제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대감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길이 막힌 듯하여 답답할 따름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하여 왔습니다. 혼례 전날 밤 아씨를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옵니까? 저는 아씨를 젖먹일 적부터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씨의 슬픔이 곧 저의 슬픔이오니 이대로 혼인날까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주인나리께선 밤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드시는 습이 있으시옵니다.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나리께서 들어오시면 아씨와 조용히 마주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유모님께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들키시기라도 한다면 무사치 않으실 텐데요. 우리 아씨가 불행하다면 저 또한 평생 마음 놓고 살 수 없사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겨 감히 나선 일이옵니다. 봉쇄는 유모의 깊은 정성과 결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망에 잠긴 마음에 다시금 희망이 스며드는 듯하였지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우리 아씨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면 그 마음이면 족하옵니다. 내일 밤 자정 무렵 뒷문으로 오시옵소서. 알겠사옵니다. 꼭 가겠사옵니다. 유모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봉쇄는 허물어졌던 희망을 다시 곱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봉쇄는 숨을 죽인 채 뒷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유모가 미리 열어둔 문은 조용히 열려 있었고 고요한 정원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뒤편으로 치마자락 하나가 살짝 보였고 봉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하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유모의 도움으로 몰래 정원에 나온 화영아 씨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봉쇄님, 정녕 오셨사옵니까? 유모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사옵니다. 저 때문에 그토록 고생을 하시다니 어찌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옵니다. 봉쇄님을 향한 제 마음이 참으로 깊었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였지요. 제가 무력하여 끝내 아씨를 지켜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저는 그저 나리와 함께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으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사옵니다. 봉쇄는 조심스레 화영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은 떨림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저도 화영아 씨를 만난 것을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여기옵니다. 만일 신분이라는 벽이 없었더라면 신분보다 소중한 것이 진심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그 진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사람이옵니다. 제가 만약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식으로 혼인을 청한다면 혹시 그 가능성이 단 한 줄기라도 있겠사옵니까? 제발 그런 위험한 일은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성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허나 봉쇄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결심이 자리하였습니다.
화영을 다시 놓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아씨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깝지 않사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 마음 하나만은 잃지 않겠사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로 인해 나리께서 다치시게 된다면 차라리 이 마음을 거두겠사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감내할 값어치가 있사옵니다. 봉쇄는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화영도 더는 피하지 않고 그의 품 안에 조용히 몸을 맡겼지요. 두 사람의 눈가엔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이대감 나리를 설득해 보겠사옵니다. 만일 아씨와 함께할 수 없다면 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사옵니다. 화영아 씨는 봉쇄의 단단한 목소리에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품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지극한지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저 또한 봉쇄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이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확인하였사옵니다. 이제 봉쇄에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이지요. 날이 밝기도 전 봉쇄는 상점 문을 열고 하루치 장사를 준비하는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둘 꺼내어 상 앞에 펼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곱게 갠 비단과 귀한 장신구들, 그리고 조심스레 보관해온 은화와 동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바리바리 꺼내었지요. 박 총각,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연유로 이른 아침부터 모든 물건을 내놓고 계시오? 급히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사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하옵니다. 큰돈이라니 혹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봉쇄는 잠시 말을 아끼다 정색한 얼굴로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양반과 규수를 사모하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이대감 나리께서 이를 결단코 반대하시어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아씨를 지켜드릴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뭐라 하셨소? 양반과 규수를? 박 총각, 제 정신이시오?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다 생각하시오. 여러분 말씀이 모두 옳사옵니다. 허나 제겐 아씨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팔아 큰 돈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오. 그건 너무도 무모한 짓이오. 제가 가문의 빚을 대신 갚아드릴 생각이옵니다. 제물로라도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혹여 마음을 돌리실지도 모르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그리 쉽게 꺾일 리 없지 않소. 허나 봉쇄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됨을 눈치챈 상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부디 이 비단들과 장신구들을 사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제게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형편이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모하다 여긴 이들도 그 진심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지요. 알겠소. 이해하겠소. 허나 그 대가는 너무 크지 않겠소.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허나 아씨를 잃게 되면 제겐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구려. 좋소. 우리가 이 비단들을 사드리겠소. 값은 후하게 쳐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봉쇄는 상인들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비단 위로 스미듯 그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번져왔지요. 오후 무렵 봉쇄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기고 엽전이 가득 담긴 괴짝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무거운 결심이 담긴 짐이기도 하였지요. 그날 오후 봉쇄는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이대 감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모은 전 재산이 들어 있었지요. 그에게 있어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고 삶 전체를 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괴짝을 부여잡은 채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봉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사옵니다. 부디 잠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의 전가를 들은 이대감,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다시 나타났느냐? 내 놈이 우리 집안에 끼친 수모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부디 소인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청하옵니다. 가문을 위하시는 이대감 나으리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도우려 한다고?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닐진데. 봉쇄는 말없이 괴짝을 끌어다 마루 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감 나리께서 화영아 씨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괴짝 속 전 재산을 가문 빚의 변제로 삼고자 하옵니다. 이것은 소인의 지난 삶 전부이옵니다. 이대감은 눈앞의 재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돈으로 양반의 명예를 사려는 것이냐? 우린 비록 몰락했을지언정 조선의 양반이다. 자존심을 팔 수는 없지. 그저 돈으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화영아 씨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그 가문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고자 함이옵니다. 상놈이 감히 양반을 사랑한다 말하느냐? 신부는 하늘이 정하셨을지라도 사랑의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믿사옵니다. 제가 비록 상인이옵니다만 정직과 성실 하나로 장터에서 신뢰를 쌓아왔사옵니다. 화영아 씨 또한 평생 모시고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대가 우리 화영을 그토록 아낀다는 말이냐? 화영아 씨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이대감은 그간 짓눌러온 가문의 빚과 미래를 떠올리며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찌 감당할 것이냐? 양반이 상인에게 여식을 보냈다는 비웃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시대가 달라지고 있사옵니다. 신분보다 인품과 능력이 중시되는 날이 머지않았사옵니다. 이대감은 말없이 괴짝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봉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자신이 있느냐? 저의 장사수완과 화영아 씨의 지혜를 합치면 반드시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하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대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진심을 믿어보겠다. 허나 조건이 있느니라. 화영을 평생 아끼고 반드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내야 한다.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봉쇄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전해졌다. 나도 더 고집부릴 수 없겠구나. 몇 달 후 봉쇄의 상점은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번화한 가게로 자리 잡게 되었사옵니다. 화영은 품격 있는 응대로 귀한 부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봉쇄는 장터 곳곳에서 실속을 챙기며 가세를 일으켰지요. 박서방, 요즘 가게가 아주 살아났구려. 비단도 다양하고 품질도 여느 상점보다 으뜸이요. 다 제 아내의 안목 덕분이옵니다. 무엇이 귀하고 어떤 것이 유행할지 제가 미쳐보지 못한 것까지 꿰뚫으시지요. 이 비단은 궁중에서 쓰던 직조법으로 짠 것이옵니다. 색과 결이 고르고 광택 또한 남다르옵니다. 봉쇄와 화영아 씨가 혼인한 지 1년. 집에는 이제 단정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햇살이 고운 마당에는 꽃이 피고 화영마님의 배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래, 우리 화영이가 어엿한 안주인이 되어 아이까지 가졌다니. 봉서방, 자네 덕이 크네. 대감 어르신의 넓은 아량 덕분이옵니다. 아버님,
저희 두 사람 끝까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화영마님의 손을 따뜻이 잡고 유모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 모두가 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복 터졌구나. 봉쇄야, 잘 살아라. 이제는 네가 이 집 기둥이니라. 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옵소서. 그 모든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사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기쁜 얼굴로 찾아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쇄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화영마님은 곁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쇄와 화영마님은 정원을 함께 거닐며 나지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빛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요. 처음 만났던 그날, 이 모든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소. 지금처럼 말이오. 그들은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고난도 눈물도 지나간 이야기일 뿐. 이제 남은 건 서로를 위한 삶, 조용한 행복뿐이었습니다. 봉쇄와 화영마님은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하며 평안하고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정마님은 예의 그리하듯 이른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정갈히 한 뒤 조용히 안채를 나섰습니다. 햇살은 막기와 지붕을 넘어들기 시작했고 정원에는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정마님은 뜰을 거닐며 집 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아래 것들이란 잠시만 눈을 떼어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라 마님의 눈길은 언제나 바늘처럼 매서웠지요. 남편을 일찍 보낸 수정마님은 집안 살림의 대들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월아, 새로 들였다는 그 멋은 말이다. 어디서 굴러들었고 무슨 짓을 하다 왔는지. 네가 손수 살폈느냐? 예, 마님. 여염집 자식이라 하나 말귀가 또렷하고 손이 야무지옵니다. 허튼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오냐, 그래도 방심하지 말거라. 우리 집안에 허튼 놈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수정마님은 차가운 눈으로 하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둘러보던 중 조용히 일하는 머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내였지요. 사내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단풍잎을 쓸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은 허들의 실에 어울리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자세도 단정했고 손끝의 동작까지도 어쩐지 남다른 기색이 감돌았지요. 수정마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호중이라고 합니다. 호중은 고개를 조아리되 허리를 구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갖추었으나 기죽은 모습은 아니었지요. 수정마님은 미묘한 불쾌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전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사옵니다. 글 읽는 법이며 글씨 쓰는 것쯤은 보살펴 주었지요. 수정마님은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슴이 서당에서 그를 가르쳐?
어디서 엉뚱한 수작을 부리는가 싶었지요. 내 놈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머슴 주제의 글은 또 어찌 배웠단 말이냐? 어려서 주막주인 어르신께 붙어있던 인연이 있어온데 그 어르신이 그를 아셨사옵고 덩달아 익히게 되었지요. 훗날엔 훈장 어른을 도와 서당일을 거들었사오나 어디 정식 훈장은 아니고 아이들 글책이나 익혀주는 정도였사옵니다. 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훑어보았습니다. 허튼 말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지곳대로 믿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냐? 예, 비록 깊지는 못하나 경서와 시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사옵니다. 수정마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것이 경서와 시문을 알다니. 수정마님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래 것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었지요. 오냐.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일을 시켜보면 알겠구나. 마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래, 하던 일 마저 하거라. 호중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돌아가서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정마님은 이를 잠시 유심히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햇살이 기울 무렵 개월이는 부엌 뒤편 창고에 쌀자루를 챙기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창고 안을 정리하던 중 마루 구석에 놓인 낡은 쌀자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은 때가 묻고 헤어졌지만 그 헝겊 표면에 무언가 검은 글씨 같은 것이 얼룩져 있었지요. 개월이는 이상한 기분에 쌀자루를 끌어당겨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런 자루 위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숟가루로 꾹꾹 눌러 적혀 있었지요. 헌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개월이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쌀자루에 글을 쓰다니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개월이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글귀가 적힌 부분만 뜯어내어 수정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패를 무릅쓰고 이상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개월은 살며시 뜯어낸 쌀자루 천을 내보이며 숫글씨로 쓰인 글귀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정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글씨는 흐릿했지만 명백히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전옥 염락, 뜰 앞에 붉은 잎이 지고 풍정일광한 바람은 작고 햇살마저 차갑구나. 소진익녀의 낙엽을 다 쓸었건만 마음은 여전하고 고음과 단천, 홀로 나는 기러기 짧은 하늘을 가로지르네. 운율과 묘사가 제법 훌륭한 시구였지요. 수정마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발견한 게냐? 창고 쌀자루에서 나왔사옵니다. 허나 글을 쓸만한 이는 종래 호중이밖에 떠오르지 않사옵니다. 호중이? 머슴 호중이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저번에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반나리가 창고 쌀자루에 글을 쓰셨을 리 없고, 그렇다면 아래 것들 중 하나일 텐데 글을 쓸 줄 아는 이는 호중이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마님은 조용히 헝겊 조각을 쓸어내렸습니다. 숫글씨는 손끝에 닿기만 해도 흐려질 듯 아슬아슬했지요. 허나 그 문장만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호중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겠구나. 괜한 머슴 하나 들인 줄 알았더니 제법 속이 꽉 찬 놈이다. 마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다른 점을 찾으면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헝겊 조각을 조심스레 접어 서책 속에 끼워두었지요. 그 밤 수정마님은 뜻밖의 시심을 지닌 머슴 하나로
오랜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정마님은 호중이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온돌에 은근히 온기가 돌고 문 밖에는 햇살이 마루 끝을 적시고 있었지요. 호중아, 네가 헝겊에 쓴 글귀를 보았다. 누구 가르침 없이도 그런 글을 떠올렸다니 적잖이 놀랐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들러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말입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수정마님은 호중의 태도에서 허튼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손함과 배움의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히 경서를 펼치고 책상 맞은편을 가리켰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이 구절을 읽어보거라. 하기 실습지 불여겨로 무슨 뜻인지 아느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께서 학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다음 뜻밖의 물음이 흘러나왔지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이습이란 말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오니까 아니면 몸으로 익히고 살아내는 것을 이르시는 것입니까? 그 말에 마님은 문득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뜻을 곱씹고 내면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습은 되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쓰임으로 익히는 것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마님께선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본을 따르고 싶사옵니다. 수정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에서 아랫사람을 부리기만 했던 수정마님은 자신의 삶을 되묻게 하는 물음을 처음 마주한 셈이었지요. 내 물음을 들으니 나 역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참으로 가르치며 배운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닌 듯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고 말을 주고받으며 때론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마님과 머슴이라는 거리감은 문득 글과 글 사이처럼 좁혀지고 있었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사옵니다. 어둡던 방에 등불이 들어온 듯한 기분이옵니다. 나 또한 즐거웠다. 네가 이토록 배우려 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앞으로도 서재에 들를 때마다 함께 책을 펴보자꾸나. 그 순간 마님은 마음 한켠에 작게 스며드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지 가르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에서, 말끝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스승과 제자, 주인과 하인의 경계 너머에 어렴풋한 사람, 대사람의 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고요히 뜰을 덮은 시각. 수정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겉옷을 걸친 채 부엌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것들 눈에 띄지 않는 이곳은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자리였지요. 헌데 뒷마루 끝자락에 호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등을 기대고 마루 아래의 안개를 내려다보는 중이었지요. 이른 시각에 무얼 그리 생각하느냐? 잠이 오질 않아 마루바닥을 빌렸사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괜한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다. 이곳은 누구 것이 아니다. 마침 나도 잠이 설다 잠깐 바람을 쐬려 나왔을 뿐이니. 둘은 말없이 잠시 마주 섰습니다. 서로 말이 없는 사이, 안개는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시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딱히 깊은 뜻은 없사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보고 한 줄, 달이 기울면 또 한 줄. 그저 묻히지 않으려 애쓴 것일 뿐이옵지요. 묻히지 않으려? 예, 사람이 흙 아래로 내려앉기 전 마음속에 피었던 생각 하나쯤은 남기고 싶사옵니다. 누가 읽지 않아도 저라도 알게요. 수정마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넘길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사내는 책이 아닌 삶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글이 살다 보니 글이 마음에 맺혔구나.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옵니다. 저 같은 자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마음에는 선이 없다. 그저 겉으로 그어놓은 줄이 있을 뿐이지. 그 말에 호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마님의 말에 답을 잇지는 못했으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부엌 너머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다. 해가 뜨기 전에 얼른 눈을 붙이거라. 내일이면 또 일터가 바쁠 테지. 마님도 일찍 드시옵소서. 수정마님은 잠시 호중의 등을 바라보다 묵묵히 몸을 돌려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고 생각은 깊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정원에는 꽃이 흐드러졌고 연못가의 버드잎이 바람결에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수정마님은 정자의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말없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 얼굴에 어렸습니다. 마님, 실례를 무릅쓰고 일이 나왔사옵니다. 감히 들이댈 말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더는 품고만 있을 수 없어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내 낯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사옵니다. 그동안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사오나 그 마음이 어느덧 감사만으로는 모자란 것이 되어버렸사옵니다. 그 말 하지 마라. 무엇이든 너의 진심인 줄 알겠으나 입에 올려선 안 될 것이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라는 것, 신분이란 벽이 얼마나 높고 두터운지도 익히 깨달았사옵니다. 허나 마음이란 짐작도 계산도 없이 찾아와 버리는 것이 아니옵니까? 수정마님은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에 화를 내야 마땅하나 화가 나질 않는구나.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잠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 너머에서 꾀꼬리 우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마님을 향한 제 마음은 세상에 내보이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숨겨서라도 간직하고 싶을 뿐이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숨긴 마음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세상엔 수없이 있었다. 마님께 피해가 간다면 저 스스로 물러나겠사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은 거짓없이 전하고 싶었사옵니다. 노을이 지며 꽃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스쳤고 그 속에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길이 있다면 그건 지금은 길이 아니라 강이겠지. 마음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저마다 제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야. 잊지 않겠사옵니다. 오늘 이 순간 마님과 마주 서 있던 이 꽃그늘 아래를 며칠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수정마님과 호중이 사이에는 말없는 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바느질 소리만 들렸고 호중이는 마당에서 말없이 죽은 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대문 밖에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흙바닥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문 밖을 내다보기도 전에 관복을 입은 사내들, 그리고 장도를 찬 포졸 넷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주인은 누구요? 관가에서 내려온 명으로 수배자를 찾으러 왔소이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수정마님이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겉옷도 고르지 못한 채 바늘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레 남의 집을 이리 들이닥쳐 어지럽히시다니? 이 집에는 관아에 죄 지을 자가 없사옵니다. 아니올시다. 호중이라는 자가 있지 않소? 그 자는 본디 한양에서 수배된 도망자입니다. 숨겨둔 줄은 몰라도 모른 체할 수는 없으실 것이오. 수정마님의 얼굴빛이 바래졌습니다.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발소리 하나, 호중이 스스로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 걸음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포조를 곱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중입니다. 하오나 소유죄라 함은 실상과 다르옵니다. 그 죄는 누명을 쓴 것이 없지요. 웃기는구나. 내 놈이 감히 아래 것들과 작당의 김판관을 고발했다지? 덕분에 판관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관과 체면은 땅에 떨어졌지. 그걸 두고 무고라 하지 않으면 뭐라 하겠느냐. 수정마님은 호중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호중아,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사실이더냐? 마님 숨기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본디 한양 남쪽에서 서당을 열던 사람입니다. 허나 김판관이 탐관의 죄를 저지르고도 자리를 지키기에 백성들과 상의 끝에 관아에 고발하였지요. 허나 그 대가로 소유죄의 누명을 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소인은 땅을 떠돌았사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숨죽이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말은 그럴싸하나 관가의 명을 어기고 들을 수는 없어. 이자는 당장 관아로 데려가야 하오. 그 순간 수정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렸으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 이 자가 어찌 죄인입니까? 부정을 고발한 자가 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그 벌은 이 나라에도 떨어질 일이오. 마님 말씀이야 통감하나 소인이 관아의 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혹여 이자를 숨긴 것이 밝혀진다면 마님댁 또한 연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마님의 얼굴빛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마님 염려 마옵소서. 이 일로 이 집이 화를 입어선 안 되옵니다.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포졸들은 짧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소. 하루 드리겠소. 내일 해지기 전까지 호중을 관아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땐 직접 나설 것이오. 말을 남긴 포졸들이 돌아가고 저택마당엔 긴장만이 남았습니다. 노을은 붉게 깔리고 모두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와 두려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 사랑채엔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정마님의 아버지 윤대감은 가족을 불러 모은 뒤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노기의 기색이 짙었지요. 수정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보아라. 관가의 포졸이 집안에까지 들이닥쳤다 하니 이게 어찌 들을 수 있는 일인가? 아버님, 그 일은 저희가 새로 들인 머슴 호중이가 관가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자라 하여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오나 그 사유가 부당하옵니다. 호중이는 김판관의 부정을 고발한 자입니다. 죄를 범한 이가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이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윤대감은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그게 더 문제다. 그놈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 지금 관가에서 수배 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를 집안에 들이고 그것도 숨겨두었으니 가문이 연좌에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아버님, 숨긴 것이 아니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진실을 알았사옵니다. 호중이는 죄가 아니라 억울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무고하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가문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하인을 위해 이 아비의 경고를 흘려듣겠다는 것이냐? 수정마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차분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 일을 하인이라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그를 알았고 도리를 따졌으며 무엇보다 의로운 뜻을 품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옵니다. 순간 대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그 자를 다르게 여겼다 했느냐? 부끄러우나 숨기지 않겠사옵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허나 정이라 하여 도리를 잊은 것은 아니옵니다. 그게 더 큰 일이다. 네가 제 마음을 따르겠다 하면 이 집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에 사랑채 안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때 마루 아래에서 조심스레 소리가 났습니다. 호중이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사옵니다. 이 집안에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사오니 제가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옳다. 제 분수를 모른 것이 화근이니 제 손으로 마무리하라. 아버님, 이자가 떠난다 해서 이 일이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제가 품은 것은 도리를 거스른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으로서 그가 옳은 길을 갔다는 것을 알기에 호중이를 보내지 못하겠사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지금껏 양반으로 살아온 이 집안에 하인 하나로 이리 큰 혼란이 생기다니. 내일 아침까지 그 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 손으로 관아에 고하겠다. 사랑채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대감은 등을 돌린 채 방을 나갔고 남은 사람은 수정마님 뿐이었습니다. 마루 끝 식어가는 찻잔 옆에서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얕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서히 가라앉은 물처럼 깊어지고 있었지요. 수정마님은 방 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의 끝, 닭이 울기 전에 정막 속에서 곱은 손가락이 조용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개월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한숨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 어찌하실 생각이신지요? 생각은 이미 하였다. 나는 호중이를 관아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개월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말은 않되 그 뜻을 짐작했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님은 사실상 이 집을 등지시는 셈입니다. 가문을 등지고 세상과도 등을 지는 길이옵니다. 알고 있다. 다만 사람의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름과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세상은 마님의 뜻처럼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양반가의 마님이 관아를 찾는다는 건 허나 억울한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된 삶이겠느냐? 수정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한참을 망설이다 그저 가장 단정한 치마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물러서지 않는 기운이 어려 있었지요. 개월아, 이따가 아버님께 전하여라. 딸 수정은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 관아에 나설 것이다. 호중이는 죄인이 아니며 나는 그 사실을 밝히려 한다고.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이 집을 등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잖습니까? 아니, 안다. 다만 더는 모른 채 할 수 없기에 나선다. 수정마님은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를 하나하나 빼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는 곧 붉은 비단 위에 놓였고 그 소리는 작았으나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호중이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선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저 같은 놈 때문에 마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사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믿은 뜻 하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니라. 하오나 그 길이 고단할 것이옵니다. 천한 저와 함께하는 삶이 어찌 마님께 합당하단 말씀이옵니까? 그 누구의 뜻에 맞추는 삶보다 내가 옳다 여긴 이를 따르는 삶이 더 나으리라. 서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호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결의가, 사랑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이 집안에 있어 누구보다 무거운 한 걸음이었습니다. 수정마님은 호중을 데리고 관아를 찾았습니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종사관 임원이 앉아 있었지요. 그는 고든 성정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수정마님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흰 가끈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릴 뿐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양반가의 부인이 관아를 찾으시다니. 무슨 용무로 이 자리에 나오셨소?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사사로움이 아닌 정의 때문이옵니다. 소녀의 집에 머무는 자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살고 있사온데 그 사람의 이름은 호중이라 하옵니다. 듣기로는 호중이라는 자는 김판관의 일로 수배 중인 자가 아니더이까? 그렇사옵니다. 허나 소인은 그저 백성의 억울함을 대신 아랜 것뿐이옵니다. 김판관이 백성의 세금을 속여 제 재물 삼은 것을 보고 도리를 따르려다 벌을 받은 것이옵니다. 고발한 자가 왜 벌을 받은 거요? 김판관은 권세를 가졌고 호중은 무명의 서생이었을 뿐이옵니다. 누명을 씌우는 일쯤 권세가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외다. 임종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포졸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필 오늘 김판관 관련 일로 잡아들인 자 하나가 있어. 호중, 그대가 진정 억울하다면 이자와 마주해 보시오. 잠시 후 몸을 묶인 사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호중을 보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입 다물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오. 본래의 일을 실토하라. 제가 김판관의 명을 받고 호중이라는 자가 역모를 꾸몄다 거짓으로 말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관아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기록하라. 관아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수정마님과 호중. 그 뒤로 종사관이 조용히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호중, 그대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소. 오히려 부정을 고발한 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니 그 뜻이 높다 하지 않을 수 없겠소. 그저 마님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이름도 못 지닌 채 숨어 살았을 것이옵니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소. 비단 부덕한 관리 하나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외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안도와 결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어려 있었지요. 며칠 뒤, 저택 사랑채에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윤대감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수정마님과 선비, 호중은 조심스레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수정아, 호중도 함께 안 거라. 할 말이 있다. 예,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대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하여 무언가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 오래 망설이고 있었지요. 호중, 내가 너를 잘못 보았다.
네가 의로운 선비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그동안 무례했다. 대감날이 제가 오히려 송구하옵니다. 신분이 분명치 않았으니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였사옵니다. 아버님, 이번 일을 겪으며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사람됨은 신분보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래, 나 또한 그리 느꼈다. 오랫동안 신분이 모든 것을 가른다 믿어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은 고집이었음을 안다. 대감날이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큰 힘이 되옵니다. 저 또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사옵니다. 아버님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저는 호중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놀란 눈빛을 잠시 보였으나 곧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아, 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제 호중이 참된 선비라 증명되었으니 내 생각도 바뀌었노라. 대감날이 마님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사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으나 진심만은 한결같았사옵니다. 이제 신분이 무슨 소용이랴. 너희 마음이 그러하다면 더는 막지 않겠다. 아버님, 정말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호중, 너는 이제 정식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떳떳이 관직에 나아가거라. 그래야 백성도 너를 따를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더는 숨어 살지 않고 떳떳이 선비의 길을 걷겠사옵니다. 호중야, 우리가 일이 인정받을 날이 오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수정아, 네가 보여준 용기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 너를 딸아이로 둔 것이 자랑스럽구나. 수정마님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장 소중한 이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저택의 정원은 고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선비 호중이는 과거에 합격. 당당히 벼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여 수정마님과 김호중 선비는 조용한 혼례를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결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인품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개월이와 윤대감까지 모두 함께하여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구나. 그 모든 시작은 그대의 용기 덕분이었소.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녁빛이 저택의 기와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정자에 모인 이들은 조용히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정아, 호중이, 너희 둘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평온하구나. 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도다. 마님과 도련님께서 웃으시는 걸 보니 저도 괜히 눈물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흔들었지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결국 이 자리를 위한 길이었나 봅니다. 그렇소. 이제야 서로를 온전히 믿고 기댈 수 있게 되었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여러 갈림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그 자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그대와 함께하겠어요. 당연하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오. 호중 선비와 수정마님의 결합은 단지 사랑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넘어선 듯 깊은 연이었고 주변 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은 변화였지요. 그날 밤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은 더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